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네, 관련 이슈 짚어주기 위해서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뽑는 날입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앞두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제 또 기자간담회를 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총선 참패 원인을 이제 정부의 매표용 현금 살포 포퓰리즘 그리고 또 공천 실패라고 짚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대로 짚었다고 보십니까? 비겁한 자기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선거에 진 분들은 항상 선거 진 이유를 네. 외부에서 찾아요. 내가 잘못해서 진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의 넘버 2예요. 네. 최고위원회의 넘버 2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여당에서 현금성 포퓰리즘으로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알맞는 맞대응 카드를 내놨어야죠. 그리고 또한 공천에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천 실패를 바로 잡았어야죠. 최고위원회에서. 예. 황교안 대표랑 심재철 대표가 원투, 투톱으로서 잘못되는 방향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았어야 할 의무와 위치에 있었는데 그럼 그걸 바로 잡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 책임 아니야라고 얘기한 저 증거를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내대표 그만두면서 쓴소리하고 간다는 식의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그것도 같은데 있고요. 내 잘못은 없어. 그거를 증거로 좀 남겨놓으려고 한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은 이제 통합당 새 원내대표로 이제 주호영 의원을 점쳤는데요. 그 예측이 맞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구도가 주호영 의원하고 권영세 의원 이파전인 거죠? 저는 이제 주호영 의원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박지원 의원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바람에 예. 권영세 의원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왜냐하면은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에 있는 의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반발도 일으킬 수 있다. 야권에 유리한 게 된다. 아닌가?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주호영 의원이 된다라는 분위기가 90%에 가까웠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김태년 의원도 되고 네네. 아니 우리가 지금 영남에서 우리 의석수가 84석인데 영남 의석수가 56석이란 말이에요. 미래통합당은 영남당이라는 그러한 낙인이 찍혀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구 출신의 영남 그 원내대표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는 게 맞느냐. 이러면은 우리가 다음번에 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권에서 또한 중도층에 상당한 좀 반감을 갖는 거 아니냐. 그쪽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원내대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이제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네네. 또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5선이긴 하지만 그렇게 또 스킨십이 강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원들이 지금 당선자들이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많은 기자분들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냥 쭉 취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엔 권영세 의원이 좀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전망을 좀 많이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면 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울 하겠네요. 것 같아요. 네. 저도 참 뭐라고 말씀 오늘 뭐 이제 뚜껑을 열면 결과가 이제 나올 테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원내대표 두 후보가 누구가 되건 간에 제일 또 궁금했던 게 김종인 비대위 카드인 것 같아요. 이게 아직도 유효한 카드인 건지 아니면 둘 중에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 카드는 이제 없어지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저분들이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두 분 다 아니 비대위원장은 김종인이 해야 돼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출마하고 난 다음부터는 김종인 비대위 카드에 대해서 상당히 좀 후퇴했어요. 그냥 발언 뭐 자체를 안 하는 발언 자체도 안 하고 그거 한번 당선자들과 우리 뭐 또 의원들과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한 발 후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난번에 당선자 대회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과반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가 이번 당선자들한테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반대하는 분들의 심기를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내부에서 어떠한 분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출마하더라도 내부 개혁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 상황들을 이제 원내대표가
당선인들과 원내대표단을 꾸려서 잘 뭐 논의하고 상의하고 설득도 하고 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자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결국엔 임기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네네.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원에 있는 임기 연장 그 전당대회를 좀 예. 연기해서 열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치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난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 합동 총선 평가회를 열자고 네. 했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두고 지금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이제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통합은 아니다. 통합은 예. 아니고 공동 교섭 단체를 구성을 해서 예. 우리가 뭐 상임위원장 자리도 하나 좀 배분받고 국회 내에 이제 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되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도 좀 배정받고 교섭단체가 되면은요 또 국회에서 1급, 2급, 4급 이런 자리를 줘요. 네. 그래서 정책 전문위원들도 뽑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좋은. 예, 교섭단체에 상당히 많은 그 돈이 배분이 되거든요. 국고 보조금이.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이제 이분이 나는 통합은 아니야. 뭐 당대당 합당은 아닌데 그냥 공동 교섭단체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실리를 취하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으로 안 갈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죠. 2년 동안 대선 후보로서의 길을 가야 할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따르는 의원이 3명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 국민의당 때 지역적인 기반이었던 호남이라는 지역적인 기반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정치인이 이 세 가지가 없는데 어떻게 대선 후보의 길을 가겠어요. 그러면 결국엔 하나의 세력을 등에 업는 수밖에 없다. 아. 그것은 지금 야권인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이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너무 한꺼번에 확 가면 이상하잖아요. 네네. 저는 나는 혁신할 거야. 그러니까요. 중도야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합당하면 안 보수가 되니까 그러면. 한 발 걸치는 거다. 지금 아. 문을 지금 노크를 똑똑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간보기 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야권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권에서는 어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태년 원내대표가 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177석의 슈퍼 여당이기 때문에 김태년 지도부가 과연 이제 어떻게 당을 이끌어 나갈지 그리고 또 청와대와는 어떻게 또 관계를 맺어 나갈지도 관심일 것 같습니다. 청와대랑 호흡은 완전 찰떡궁합. 친문 인사. 그럼요. 잖아요. 근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분들 중에 친문 인사가 아닌 분이 없어요. 그런가요? 그냥 주류냐 비주류냐. 음. 당직에 참여한 주류, 참여하지 않은 비주류 이런 그 식으로 정도의 나눠달라고 차이군요.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출마했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요. 자꾸 반문으로 언론에 나오니까 네. 문자 폭탄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대요. 아.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기자분들에게 요청했어요. 나 반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비주류라고 적어달라. 아, 비주류.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 같고요. 김태년 이제 새 원내대표는 청와대랑 상당히 호흡을 잘 맞추고 집권 후반기에 있는 청와대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국회 내에서 뒷받침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랑은 잘 지낼 것 같은데 네. 저는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전임 이인영 원내대표 때보다 더 큰 파열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보여요. 뭐라 그랬냐면 대야 관계에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지난번에 처리하지 못한 정치적인 수건 사업 그런 법안들을 야당 뭐 반대하면 네. 그냥 우리끼리 집어 하겠다. 누르겠다. 네, 그렇게 본인들이 가진 그러한 의회 권력의 힘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신속 처리 법안이 330일이나 걸린다. 네. 이건 45일로 앞당겨야 된다. 이 법안 이번에 처리하겠다. 이런 식의 공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차 추경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 지금 뭐 나라 빚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빨리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야당은 반대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할 수 있죠. 여건상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헌만 화합은 안 껴놓고. 하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그렇죠. 되는 여야 간의 협치는 물 건너 갔다라고 아.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또 시끌시끌하겠네요. 네.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이 이제 더불어시민당에서 최종적으로 제명을 확정을 했는데 근데 자신을 고발한 시민당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예, 그 양정숙 당선인은요 지금 죽기 살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만약 저게 그 시민당이 고발했잖아요. 예. 저거에서 최소한 집행유예가 나오면은요 본인은 배지도 떨어지고요. 그렇죠. 변호사 자격정지. 같이 자격정지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모든 필사적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아니 저거 4월 7일 나왔는데 KBS에서 계속 보도를 했었잖아요. 예. 네. 알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KBS에 보도를 한 것은 시민당에서 나의 개인 정보를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못 참겠다라고 한 건데 저런 법정 공방을 다툼을 해야 예. 본인이 계속 재판을 질질 끌 수가 있고 그러네요. 본인이 이제 100만 원 이상 또한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배지를 떨어지게 빼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재판정에서 계속 질질 끌면서 좀 시간을 벌어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좋아 벌면 뭐 보이지 않아요.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냥 배지는 유지가 되겠지만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은 결국 변호사직을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일단은 고발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본인이 맞고소를 하지 않으면 예. 본인이 그냥 당하고 있어야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음. 또한 이제 배지까지 떨어지고 나면 자신은 조세 포탈범, 그다음에 명의 도용범 이런 낙인을 본인이 완전히 받아야 뒤집어 되니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 더불어시민당이나 더불어민주당도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양정숙은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안 됐고 법적인 조치까지 지금 취하고 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들을 항변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공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4월 15일 전에 제명했으면 그게 이런 사단이 걸렀어야 안 되는데. 벌어져요. 근데 너무 자기네들의 좀 옳은 일을 한다라는 것을 좀 밝히기 위한 하나의 꼼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요, 저분이 이제 비례대표에서 사퇴를 하든 뭐 배지가 떨어지든 자기네가 추천한 사람이 다시 승계를 받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자신들은 별 영향이 없는데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또 얘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네. 전액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청와대에서는 관제기부, 그러니까 공무원의 압박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다. 뭐 엄영처럼 여겨지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자율적으로 기부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좀 차단을 하려고 의혹 논란 차단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게 과연 기부 활성화, 확대에 좀 효과가 있을까는 좀 의문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저게 자발적인 강제 기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발적인 강제 기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저희 부장님이 예. 우리 앵커님들 모시고, 자, 내가 오늘 밥 사줄게 아. 그러고 이제 중국집 갔어요. 난 짜장면. 그런데 예, 나는 이 집 정말 먹고 싶은 거 먹어. 근데 이 집은 짜장면이 맛있어. 그래서 부장님이 돈 내는 분이 나는 짜장면 먹을래 그러면 우리 앵커님들 전탕수육 팔보채 시킬 수 있겠냐고요. 그날은 짜장면 먹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에요. 어제 언론 보도 하나 나왔잖아요. 농협에 있는 직원들, 농협에서 5천만 원 우리 직원들 기부하기로 기부하겠다. 했어요라고 했는데 맞아요. 농협 직원들은 나는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난주에는 그 서울시 한 구청에서 뭐 고위 간부들 모여서 회의하다가 한 명이 좀 이런 거 기부합시다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66명이 다 그럼 다 기부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누가 짜장면 같은 거랑 반대하겠어요? 똑같은 거네요. 거기서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런 선한 의도를 갖고 기부를 하시겠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그냥 대통령의 육성이나 청와대에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나중에 대통령께서 기부하셨다라고 밝혀지는 식으로. 그렇죠. 그랬어야 되는데 저것은 자발적인 강제 기부를 유도하는 하나의 저것도 꼼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려운 분들 많이 돕도록 대통령께서 저렇게 기부 의도는 사실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저런 선한 의도가 좀 잘못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좀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자, 이제 오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입니다. 혹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된다? 정말 많은 보완이 부분이 돼야 된다? 있는데 네. 짧게만 몇 개 네. 말씀드릴게요. 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네. 예를 들면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분기 때 우리나라 세수가 55조가 펑크가 났어요. 예. 앞으로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60조 국채를 발행했는데 올해 세수가 지금 55조가 펑크가 났어요. 1차, 2차 추경에서 한 16조 정도 국채 발행했어요. 지금 재정 건전성이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고 나라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과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을 제조업에서부터 탈피시키기 위해서 중국만 빼고라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네. 이러면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북한 문제예요. 북한 문제 이 정부가 계속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남북 평화 모드인데 북한은 답이 없잖아요. 네. 계속 지피에다가 총을 쏘고 의도적이었든 우발적이었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나 해명 없이 계속 저러한 좀 공세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대통령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또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된다. 네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를 뭐 여야가 네. 합의를 못하더라도 개의를 하겠다, 문을 열겠다라고 했는데 야당은 일단은 뭐 참석을 안 할 것처럼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앵커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여야 간의 합의 없이 올려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나요? 여야 간에 아니죠. 여야 간에 끊임없이 그렇죠. 대화하고 타협하고 너무 큰 공청회도 열고 사안이어서. 그다음에 뭐 전문가들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그렇죠. 되는 게 헌법 예, 개정인데 맞아요. 지금 여당 뭐 여야 합쳐서 148분이 헌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그게 국민 발안 개헌제인데 네네. 예를 들면 지금 개헌안 같은 경우는요. 국회와 대통령이 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 100만 명이 서명을 해서 발의를 하면 이것은 개헌안으로 발의를 하겠다라는 그 조항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예. 근데 국민 발안 개헌 연대라고 있어요. 네네. 예. 그 단체가 어느 단체냐면 경실련, 민노총, 아. 참여연대 등 지금 여권에 상당히 우호적인 시민단체들 25군데가 모여가지고 예. 그러한 모임을 만들어서 국민 발안 개헌제를 빨리 원포인트 개헌을 해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정 처리 시한이 내일까지인가? 5월 9일이죠. 그렇죠? 5월 9일까지. 내일이 9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에도 나와 있어요. 예. 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예. 그랬을 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직권 상정할 수 있는데 네. 이 세 가지 규정이 하나도 안 맞아요. 아. 국회의장께서 마지막까지 좀 무리한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요 이 역대 최악의 국회의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여야 간의 협의와 합의 없이 좀 여당 편을 많이 일방적으로. 드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따라잡기 장성철 소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